멍상의학 시즌 2. 난치병 치유를 위해 산으로 간 의사,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과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연구하는 한의사,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가 건강한 의료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함께합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깔끔한 진행과 더불어 웃음과 치유를 안내하는 멍상의학은 내 몸을 위한 잠깐의 휴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난치병을 대하는 옳은 정보와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팟캐스트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어느 분야나 새로운 학설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런 최신 정보에 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의학 분야는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잠시라도 놓치면 완전히 뒤처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왜 이제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치료법 또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경험에 의해서 축적한 노하우가 최고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최신 정보를 그때그때 수용하는데 좀 뒤처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죄송합니다. 조병식 원장님이 하고 있는 치료법은 더더욱 조 원장님의 색깔이 강하게 들어가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할 것 같은데요. 예, 산골에 있는 의사라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신 정보에 약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편견을 가지죠.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암치료법과 관련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술 세미나에 몇 달 뭐 게으름을 피우고 안 갔다 하면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산골에 있으면서도 매달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논문들을 찾아보고 뭐 그렇게 하죠. 암이나 난치병은 또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찾아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멍상의학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어떤 의학 프로그램보다 가장 최신의 정보들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좀 전해드린다라는 측면일 수 있겠는데, 암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망률 1위고 최근 들어서는 뭐 주변에서 암 걸리신 분들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좀 이 정도면은 이제는 정말 제대로 좀 정복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치료제가 정말 없는 건가? 뭐 이런 의구심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암이 이전에도 저희가 만병의 황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곧 정복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의학과 과학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암이라는 병을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고, 1997년에는 이제 미국에서 암과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새로운 지금 유전자의 그 분자 생물학이나 또 후천 유전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새롭게 이제 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거죠. 예. 정복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항암제 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2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또 3세대 항암제까지 나왔습니다. 네. 2세대 항암제는 소위 표적 항암제, 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새로운 항암제는 보통 1세대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이 또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네. 또 내성이 빨리 생겨요. 예, 그래서 좀 오랫동안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 표적항암제는 뭐냐면 유전자의 특성에 맞추어서 맞춤형 치료를 하는 거죠. 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같은 폐암이라 하더라도 이 유전자 변이 종류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폐암 같은 경우는 지금 밝혀져 있기로는 10여 종 정도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걸로 밝혀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전자 변이된 걸 맞추어서 쓰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요즘 헤셉틴이라는 유방암 표적 치료제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HER2 인자라는 이게 이제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여기에 맞추어서 쓰는 거죠.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는 EGFR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쓰는 또 표적 항암제가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암세포의 분자적 특성에 맞추어서 항암제가 개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왜 1세대 항암제의 어떤 부작용들이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고 내성이 빨리 생긴다고 했는데 예. 그럼 표적 항암제는 이런 1세대 항암제의 어떤 부작용을 다 극복을 한 건가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1세대 항암제보다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은 암세포를 표적으로 해서 집중 공격을 하게 되니까 네. 예, 부작용이 좀 덜해요. 예, 그리고 내성이 조금 늦게 생기는. 네, 그래서 이전에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FDA에서 수명 연장을 한 달만 하더라도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 효과가? 예, 효과가. 그래서 최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가 8개월이에요. 수명 연장이. 그래서 최고의 항암제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 표적 항암제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전의 1세대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덜하고 조금 더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호셉틴을 예를 들면 유방암에 사용하는 경우에 뭐 평균 2.5개월 연장 효과. 그러니까 치료율도 1세대 항암제보다는 좀 높아요. 뭐 이전에는 대부분 30% 이하였는데 뭐 40%의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로는 발전을 한 거죠. 그 정도를 발전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사실은 이게 항암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2세대가 표적 항암제고 지금 3세대까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보통 왜 또 궁금한 게 암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전이가 되게 되면은 기존에 뭐 폐암이었는데 분명히 나중에 다시 전이가 됐을 땐 간암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 2세대의 그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투여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변이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폐암 같은 경우는 10여 종, 그다음에 유방암도 지금 새로 밝혀진 유전자만 해도 90여 종이거든요. 아이쿠. 네. 근데 지금 면역화학 검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름을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역 조직 화학 검사를 해서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한두 가지 정도 뭐 이렇게 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되고 여기에 맞는 표적 항암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쓰는 것보다 서너 가지를 쓰면 훨씬 뭐 효과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 효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표적 항암제가 뭐 그래도 2.5개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사실은 저 기대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게 2가지, 3가지 이렇게 쓰게 되면 또 6개월 뭐 이렇게 4가지 이상 쓰게 되면 1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복합 표적 항암제. 복합 표적 항암제. 그렇죠. 그 여러 유전자에 해당하는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 효과를 수명 연장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효과가 좋으면은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비용 문제죠. 예. 얼마나 드나요? 예, 지금 뭐 미국에서 해보니까 이게 6개월 연장하는데 2억 2천만 원이 든대요. 그 지금 이제 한 가지 항암제 썼을 때 2.5개월 이렇게 했는데 6개월 연장을 하는데 한 3가지 정도 쓰는데 2억
2천만 원이던데요. 6개월 연장하는데 2억 2천만 그래서 이제 원이요.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있고요. 네. 물론 이것이 좀 더 확실하게 임상 단계에 있는 약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효과가 검증이 되고 보험이 되면 또 수가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되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하는 분들에게 일단 버텨야 됩니다. 10년 버티셔야 돼요, 뭐 이렇게. 이거 뭐 꼭 항암제만 가지고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은데 또 수명을 자연치유법으로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예외적 환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들 중에 지금 뭐 5년 저희가 보통 이제 중증질환자 등록증이 5년 가거든요. 예. 그 넘어서 암이 없으면 중증 환자에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완전 치료가 된 걸로. 예, 그렇죠. 완치가 된 걸로 보는 거죠. 예. 물론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또 뭐 재발이 완전히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9년, 10년째 되어서 재발되어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보통 뭐 저희들이 자연치유로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암이 없어진 분들은 거의 재발 전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에 저희 직원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머. 예. 환자로 오셨다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5년 넘어서 지금 9년, 10년째 제가 산에 들어간 지 지금 11년째니까요. 초기에 오신 분들이 지금 아직도 살아서 건강하게 또 가끔 저랑 연락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충분히 또 연장을 하고 또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뭐 2세대 표적 항암제 개발되는 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개발은 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예, 그렇습니다. 항암제들이. 그리고 아까 그 3세대까지도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 3세대 항암제는 이제 면역 항암제예요. 면역 항암제. 예. 면역 세포가 활성화시켜서 암 세포를 공격하거든요.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암 세포를 공격한. 아, 언뜻 이해하기에는 그런 느낌이에요. 외부에서 어떤 치료 물질을 넣어줘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기존의 1세대, 2세대였다면은 지금 3세대는 그냥 우리 자체 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자체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다. 제가 똑바로 이해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이 생기면 면역이 억제하는 물질들이 나오고 그런 유전자가 생기거든요. 그런 유전자를 차단을 해서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제대로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암 세포를 억제하고 파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 자체 내에서 우리의 면역을 억제하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면역 세포가 많이 힘을 못 썼는데 그걸 차단시켜 버리면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그 항암제들이 가지고 있던 부작용을 많이 극복을 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효과가 더 크고요. 예. 일반 뭐 이렇게 표적 항암제라 하더라도 사실은 기존의 1세대 항암제들보다 부작용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화학요법이기 때문에 꽤 부작용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는 이것보다 훨씬 부작용이 덜한 거죠. 그리고 적용 대상도 폭이 넓어요.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같은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혈투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적용 대상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는 이제 적용 대상이 더 폭넓은 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정말 제대로 암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치료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면역 항암제가 대중적으로 예, 그래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비용 문제가 있고요. 비용 문제라면 대체로 어느 정도? 지금 1회 약값이 690만 원. 1년에 뭐 1억 정도. 최근에 키트루다라는 그 면역 항암제가 나와 있는데 이 약값이 그래요. 아직 그리고 보험은 안 되는 거죠. 예. 옵디보라는 면역 항암제도 있고요. 이들 약물들은 지금 한 30여 종의 암의 임상 시험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약값이 대단히 비싼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뭐 곧 또 임상 실험이 끝나면 아마 가격이 좀 많이 내리게 되겠죠.
예. 이거는 표적 항암제보다는 좀 오래 써요. 어느 정도? 예. 평균 넉 달. 아. 효과 한 40%. 그 정도로 이제 효과가 2세대 항암제보다는 좀 더 높아진 거죠. 좀 더 높아지긴 했지만 막 획기적으로 확 좋아지진 예, 않는군요. 아직 획기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면역요법으로 99% 암세포는 우리가 죽일 수 있는데 이 1% 암줄기 세포가 있다 그랬죠. 암줄기세포요. 예, 면역요법으로는 1% 암줄기 세포는 해결을 못해요. 오히려 얘를 보호하고 늘려요. 무슨 말씀이세요? 암세포를 죽여야죠. 얘는 셀프기 때문에. 아. 예. 암세포는 난 셀프만 공격한댔죠. 네. 예. 이게 이제 변이세포기 때문에 변이세포를 인식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암줄기세포는 내 거예요. 배아세포라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셀프기 때문에 공격을 못 해요. 아. 오히려 보호하고 늘려요. 네. 그래서 면역 항암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암줄기세포라는 게 셀프라는 거, 내 거라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암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도 전이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현대의학적 치료 방법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3대 요법 하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항암 치료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2세대, 3세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암줄기세포는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 이 암줄기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제 줄기세포는 요즘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치자분들도 대부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듣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뭐 우리가 인체를 구성하는 장기를 이제 재생하는 게 이게 줄기세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줄기세포가 있어야 이 손상을 받아도 얘를 재생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를 재생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조직에도 암조직을 유지하는 이 암줄기세포가 있는 거죠. 참 긍정적인 걸로만 줄기세포가 존재하면 좋을 텐데 암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아이러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1% 암줄기세포가 계속 암세포를 증식시켜서 암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줄기세포는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그래요? 예, 예. 이 암발생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분자생물학과 후순 유전학의 발전으로 암줄기 세포의 존재가 밝혀졌거든요. 예. 최근 한 5년 사이에 거의 많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암줄기 세포가 배아세포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네. 예. 이 배아세포가 뭐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이제 12주 전 단계에 모든 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것이 바로 배아줄기 세포예요. 배아줄기세포. 예. 네. 예. 그리고 이 배아줄기 세포가 이제 뇌줄기 세포도 되고 간줄기 세포도 되고 근육줄기 세포도 되고 뭐 이렇게 분화를 하거든요. 네. 예. 모든 세포로 다 될 수 있는 네, 그 12주 전 단계가 바로 배아줄기 세포예요. 네. 암줄기 세포는 바로 이 배아 세포로 돌아간 것이다. 네, 배아 세포와 똑같다. 그래서 이 모양도 공 모양이에요. 일반 세포와는 또 모양이 또 다르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사실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문적이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의 그 암줄기 세포를 어떻게 잡느냐가 암 치료의 관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암 치료 완치의 답은 바로 1% 암줄기 세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해결해 주세요. 예, 이게 이제 완전히 뭐 해결을 하는 방법이 이제 뭐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가능성이 열리고 있어요. 예, 그 정도까지 지금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반 암세포와 암줄기세포는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앞에서 제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로는 암줄기세포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유를 잠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항암제가 딱 들어오면 얘는 펌프를 통해서 내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얘는 굉장히 느리게 성장을 해요. 그리고 항암제는 암세포는 굉장히 정상세포보다 성장이 빠르거든요. 분열이 빠르기 때문에 이 분열이 성장이 빠른 애들만 족쳐요. 그런데 암줄기세포는 아주 성장이 더뎌요. 예, 그래서 항암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 암줄기 세포가 굉장히 똑똑하네요. 알아서 펌프로 항암제를 뱉어버리기도 하고 네. 성장 속도 자체가 항암제가 작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버리고. 당연히 이제 암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줄기세포니까요. 얘가 죽어버리면 암이 살 수가 없잖아요. 암은 계속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줄기세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게 네. 가운데서 핵심으로 네. 코어로 딱 중심을 네. 잡고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렇더라도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암줄기세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5년 전이거든요. 5년 전에 제가 자연 치유된다라는 책을 이제 그때 저술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개정판으로 작년에 암은 자연 치유된다라는 책을 냈고요. 그전에는 그냥 뭐 자연 치유에 대한 책을 쓴 건데 그래서 이게 암이 어떻게 이 항암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정식을 할까? 보통 대체의학을 하는 한의사들은 암 치료를 주로 면역요법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지금 뭐 3세대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뭐 이전부터 다 면역요법으로 치료를 해왔었어요. 이미. 네. 네. 그래서 NK세포,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늘려서 암세포를 공격을 하도록 하는 거죠. 사실은 면역 증강 물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겨우살이, 뭐 버섯 다당체, 인삼 다당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천연물들을 활용해서 면역을 높여서 암을 억제하면 암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리죠. 우리가 뭐 보통 3개월 이상, 뭐 3, 4기 암은 6개월 이상 이렇게 시간을 잡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보면 면역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면역이 정상 면역으로 올라가요. 암 환자분들이 저희가 면역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들보다 뭐 거의 반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역력 자체가. 면역력 자체가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이 공격을 못하는 거죠. 예. 이런 면역 증강 물질을 쓰고 면역을 높이는 생활 관리를 하도록 하면 면역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달에 저희가 한 평균 20% 정도 올리거든요. 현재의 면역을. 그럼 6개월이면은 거의 정상 범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암을 억제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암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예. 실제로 1년, 2년 지나면서 암이 없어진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제도권에서는 잘 믿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일반인들도 잘 믿지를 못하고요. 근데 그런 사례는 꽤 많아요. 작년에 뭐 공중파 방송에서 저희 병원에 취재를 왔어요. 자연 치유를 어떻게 하는지 좀 취재를 해가고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환자분들을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있는 그대로 책에 쓰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뭐 다 공개를 하죠. 뭐 있는 대로 다 취재를 해 가시라. 그리고 뭐 이미 퇴원하신 분들, 환자분들도 인터뷰를 원하시면 그분들 연락처도 주고 또 만나기도 했고 그렇게 취재를 해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악마 편집이 되어 가지고요. 뭐 이상하게 나와요. 네. 이제 이 사례가 뭔 사례가 나가냐면 그 위암이 넉 달 만에 없어진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2008년 정도니까 뭐 8년 정도 지났죠, 그죠? 예, 그때 위암이 2cm가 넘었어요. 뭐 3cm 가까이 되었고 위장의 윗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위 전절제를 해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정도 되어도 사실은 뭐 크게 어떤 증상도 없이 뭐 밥 잘 먹고 불편한 거 없으니까 위를 다 드러내야 된다니까 이거는 도저히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수술하지 않고 나는 치료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실제로 넉 달 만에 이분이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자녀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니까 원장님 뭐 그냥 수술만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예. 근데 정작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뭐 병원을 4군데나 가서 의심스러우니까 내시경 검사도 해보고 CT 검사 해보고 페트 CT 검사도 하고 뭐 조직 검사까지 해서 안 노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제 좋아졌으니까 그때는 또 저한테 정말 원장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전화도 해주시고 그때 제가 또 빠뜨리지 않는 얘기가 암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넉 달 만에 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농촌에서 소를 키우셨던 분인데 암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은 아니세요. 예. 그런데 넉 달 만에 나가서 또 암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생활이 돌아간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우려되어서 계속 배우신 대로 과식하시면 안 되고요. 그 위암을 가지신 분들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거든요. 과식하고 폭식하고 또 이분은 뭐 고기도 굉장히 즐겨 드셨고 그래서 이제 암이 걸렸던 거고 또 이전처럼 생활 습관이 식습관이 돌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몇 달 뒤인가 전화를 와서 한 군데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왔대요. 네, 한 군데서는 안 나왔는데 한 군데서는 나왔다고 해서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3cm 가까이 되던 암 덩어리가 없어졌는데 그동안 제대로 배운 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시면 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또 이렇게 한 6개월 뒤에 검사해 보세요. 예,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자녀분들이 또 수술을 하자고 하시니까 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암이 또 자란다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에 또 불안한 마음에 수술을 하신 거예요. 예. 좋아진 사례분들은 방송에 안 나가고 또 이분 사례가 나간 거죠. 뭐 자연치유 뭐 별거 없더라. 또 커지더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생각을 한 게 이 면역요법으로도 암이 없어지지 않구나. 예. 그냥 줄어든 거지 암이 없어진 게 아니구나.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9년 10년 되면서도 암이 이제 완전히 재발전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신 분은 거의 완치되었다고 보거든요. 2, 3년 뒤에 이렇게 재발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이 면역요법으로 완치가 되지 않구나. 그래서 이게 왜 다시 또 정식을 할까? 또 이제 찾아본 거죠. 찾아보니까 이 암줄기세포 때문이구나. 네. 그래서 이 암줄기세포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 암줄기세포가 면역요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배아세포니까 오히려 얘를 보호하고 늘려요. 그래서 이게 99% 정식하는 암세포들은 죽으니까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항암제로도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6개월 뒤, 1년 뒤에 또 새로 눈에 보여요. 그게 예. 암줄기세포 때문이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암줄기세포가 항암치료에도 면역요법에도 끄떡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파기 시작한 게 그렇다면 이 배아세포가 과연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면역요법에도 끄떡하지 않을까? 예. 라는 거죠. 이게 항암제에는 끄떡하지 않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암줄기세포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네. 분명한 거고. 네. 예. 배아세포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 배아세포는 한마디로 이래 이야기를 하면 태아세포거든요. 태아세포. 예. 분화 12주 전에는 보통 착상을 해서 태아에서 영양 공급을 받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는 이제 자궁의 산소 농도가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럼 완전히 저산소 상태죠. 네. 이 저산소 상태에서 사는 게 배아세포예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 12주가 되면 이게 탯줄이 만들어져요. 뭐 탯줄이 만들어지면 모혈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때는 엄마 피를 받으니까 이때는 산소 농도가 21%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 전에 산소 농도가 3에서 5%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분화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이 배아세포가 거의 대부분의 줄기세포가 다 형성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커지기만 커져요. 분화는 거의 대부분 다 된 상태에서 끝나고 크기만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가 엄청나게 증식이 돼요. 예. 그래서 태어나기 전 단계로 엄청나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암줄기세포가 그런 태아세포, 배아세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그 면역에 관련된 원장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좀 바꿔보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요즘 체력이 좀 달려. 체력을 키워야 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체력이라는 게 뭐 운동 며칠 했다고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일정하게 운동을 계속해서 기르는 거고 그리고 나 이제 체력이 길러졌으니까 그만해야지라고 갑자기 멈추는 순간 다시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면역이 마치 그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명상의학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했지만 생활관리요. 네. 그래서 항상 현미 채식하시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잠 잘 자야 되고 스트레스 조절을 해야 되고 한 번씩 멍 때려야 되고 그렇죠. 이게 면역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만 하시다가 멈추시면은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냥 평생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체질이 있거든요. 암체질이요? 네. 이거 무서운 말이다. 암체질. 네. 차고 습한 체질. 그다음에 산소가 모자라는 그런 체질. 이 되면 이 암이 잘 생기고 증식을 잘 하게 돼요. 이런 체질이 되었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상인의 반도 되지 않는 정도의 면역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암세포들이 또 면역 억제 물질을 내기 때문에 면역이 더 떨어지죠. 여기에 대부분 또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이거 하면서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면역을 올려서 암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도 또 관리 안 하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다시 커지겠죠. 우리가 사실 멍상의학 하면서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만을 약으로 치료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지금까지는 하고 살았고 그게 답이다라고 어떤 의미에서 약간 세뇌당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질병이 오기 전부터 또는 눈에 띄는 증상이 없더라도 그냥 살아있는 한 꾸준히 생활관리를 그냥 쭉 해야 되는 걸로. 그렇죠. 그게 뭐 지금 늘어나는 만성질환,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왕도가 없는 거. 다이어트가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배아세포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자, 어려운 얘기라서요. 많은 분들이 머리를 조금 식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저는 지금 조 원장님 말씀을 듣다가 그냥 이렇게 쭉 빠져들어가서 이러다가 저는 암 박사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듣고 계시죠? 중간중간 질문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고 계셔야 됩니다. 저산소 상태에서 배아세포가 산다고 그랬죠? 우리가 산소 농도가 21% 정도 되어야 세포가 제대로 산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고 살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암세포가 처음에 생길 때 혈관 분포가 안 된 곳에서 이렇게 생기거든요. 혈관 분포가 안 된 곳에서 생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저산소 상태의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요런 데서 훨씬 암세포 잘 생기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의외로
오. 그래서 이제 이 저산소 상태의 환경에서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 자체가 혈관에서 먼 곳에서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그 물론 얘네들이 이제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쪽으로 혈관을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신생혈관 물질을 내어서 신생혈관을 만들어요. 필요한 혈관까지 자체 그렇죠. 제작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혈액을 땡겨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받아서 또 얘네들이 증식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 이때도 혈관에서 먼 애들이 있어요. 네. 혈관은 확산이 되면서 산소나 영양소를 공급을 하거든요. 150 마이크로미터까지 확산이 돼요. 근데 이 끝에 암줄기 세포가 있어요. 산소 공급이 제일 안 되는. 안 되는. 네. 거기에 암줄기 세포가 있어요. 전체 암에서 1%라 그랬죠? 네.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암줄기 세포는. 네. 그러니까 태아 때 배아 세포, 자궁에서 산소 농도 3%에서 5%. 그다음에 혈관에서 가장 먼 곳에 산소 농도가 제일 낮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암줄기 세포가 살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력이 엄청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키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상세포와 암세포, 줄기세포의 특징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안 되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네. 저 멀리 있는 곳에.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정상세포는 산소 영양소 공급이 잘 되는 환경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완전히 막혀 있는 환경에서 저는 암세포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노폐물 독소로 가득 차 있는,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되고 노폐물 독소가 쌓여서 혈관이 막혀 있는, 네, 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그곳에 정상세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정상세포는 네. 죽어버리고. 네. 그럼 대신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세포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유전자 변이를 하는 거죠. 네. 그 환경에서 저는 유전자 변이를 해서 암세포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역시 암줄기 세포, 배아 세포가 바로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증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네. 예. 다시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네. 암세포는 살 수 없고 정상세포로 그 암세포가 돌아오나요? 배아 세포가 정상 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아 세포는 어떤 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는 세포예요. 배아 세포는 어떤 세포로도 분화가 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암줄기 세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정상 세포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예. 암 세포로 분화가 되면 계속 암은 증식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다시 정상 세포로 분화가 되면 네. 암이 당연히 퇴화가 되겠죠. 줄어들겠죠. 없어지겠죠.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악성 종양이고 무언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종양을 떼내야 되고 저희는 딱 그 수준밖에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의 암줄기 세포가 가장 그 산소 농도도 낮고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살아있는 한, 네. 뭐 계속 그 어두운 곳에서 열악한 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한 암은 얼마든지 다시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다 어디서든 생길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가설을 세웠어요. 네. 2010년에 제가 가설을 세웠거든요. 네. 그 가설이 암세포를 네.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몸의 환경을 만들면 네. 네, 암은 자연 치유된다. 암을 없앨 수 있다. 이제 이런 가설을 세운 거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을 떠올려 보면은 자 일단 가설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검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검증을 5년 동안 한 거예요. 예, 5년 동안 한 게 제 가설이 틀리지 않다. 그걸 제가 확증을 지었어요.
이 분자생물학과 후성유전학 공부를 하면서 이 줄기세포에 대한 공부를 더 하게 되면서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확정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암줄기세포가 정상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논문에서 봤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세운 가설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 네.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소 공급이 되는 환경에서 사는 것. 이것이 암세포다. 그래서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잘 되는 환경으로 바꿔주면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다. 이것은 곧 암줄기세포가 정상세포로 분화된다. 그 과학적인 사실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지금 설명을 쫙 들으면은 머리로는 다 고개 끄덕끄덕 그렇겠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암이라는 질환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 가설을 이제 세우신 가설 있잖아요. 이 아이에게 정상적인 어떤 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체질 자체를 그렇게 딱 돌려버리면 된다라는, 과연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맞아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통합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자연 치유 된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또 이런 많은 가설을 세운 것은 없는 것을 사실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연구를 한 거죠. 많은 분들이 저희가 뭐 3, 4기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뭐 70%예요. 5년 전에 온 통계가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55분이나 계세요. 예. 다 통계를 제가 내어보니까 지금 이 통계를 낸 게 4년, 뭐 거의 5년 전이니까요. 거의 5년 전에 낸 통계가 2년 동안 다녀가신 분들의 통계예요. 2년 동안 다녀가신 거의 500여 분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어보니까 아직도 55분이 살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암과 관련해서 5년 동안 재발이나 전이가 없으면은 완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준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암이 없어졌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검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계를 내은 것은 아직도 살아계신, 생존해 계신가 그것만 제가 또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몇 분은 암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또 와서 확인이 되기도 하지만 확인이 되지는 않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중에 많은 분들이 또 아직 살아계시고 또 암이 없어진 분들이 꽤 계시고 그래서 이게 뭐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 게 저희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우리가 이 자연치유법을 열심히 하면 암의 정식을 억제해서 암을 또 성장을 멈추고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례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의사인데 뭐 무조건 항암 치료하지 마세요, 수술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멍상의학을 처음부터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별 오해를 안 하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자연치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오해를 좀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러면 항암 치료 안 하고 수술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는 거야? 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희 그런 차원에서 자연치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사실 이제 그런 요법도 있어요. 그걸 무슨 요법이라면 방치요법이에요. 그거 따로 표현이 있군요. 방치. 이거는 이제 일본 의사분이 이제 쓰신 표현인데. 이제 암은 절대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말라.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오래 살 수 있다. 근데 이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자연치유법은 방치요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약간 구분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 방송을 통해서 늘 이야기해왔던 현미채식, 그다음에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한 생활 관리를 통한 면역 증강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자연 치유라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암자연치유법을 책에서 10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인체를 삼중구조로 보고 몸과 마음과 에너지장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졌을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해독요법, 식이요법, 면역요법. 이게 몸에 노폐물 독소가 쌓여서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해독을 해야 되고 네. 잘못된 먹거리 식습관 때문에 병이 생기니까 자연식, 현미채식 하는 식이요법. 식이요법. 근데 요즘 또 먹거리가 또 그렇게 하더라도 영양이 모자라니까 영양요법. 영양요법. 네, 이 세 가지를 해야 네. 돼요. 그리고 장기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멍 때리는 거, 네. 명상, 호흡법, 이완요법. 이게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조절하는 방법. 예,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또 면역이 올라가요. 그렇게 해야 순환이 잘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에너지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 9가지의 최상의 치료제는 자연이다. 자연이다. 네. 맑은 공기, 물, 햇빛, 네. 자연요법.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요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암자연치유법은 한 6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핵심적인 방법. 이 노폐물 독소가 쌓여서 이게 순환이 안 되거든요. 막혀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고 말초혈관이 막히고 또 더 심하게 되면 동맥경화로 동맥도 막혀요. 그리고 이 정도 순환장애가 생기면 혈액에서 찌꺼기가 림프로 가거든요. 림프 순환도 안 돼요. 그리고 림프도 막히죠. 이렇게 되면 경혈, 경락도 막혀요. 기순환도 안 돼요. 뭐 이런 막힌 환경에서 그 자리에 암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자기가 생긴 암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장기가 다르죠. 그 장기가 가장 순환이 안 돼서 막혀 있는 장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노폐물이나 독소가 거기에 가장 많이 쌓여 있다.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조직의 환경인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노폐물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혈관에 쌓여 있는 것들을 많이 해독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들은 그것을 혈관 청소라 그러거든요. 혈관 청소. 네. 예. 뭐 신장이 많이 쌓여 있다면 또 신장 청소, 간이 많이 쌓여 있으면 간 청소. 예, 뭐 이런 식이죠. 또 장에 많이 쌓여 있으면 장 청소, 해독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환을 개선해야 돼요. 막혀 있어서 산소, 영양소 공급이 안 되니까 순환이 되도록 하는 거죠. 혈액 순환, 림프 순환. 이거 이제 순환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운동. 예. 예. 아, 혈관이 확장이 돼야 되죠. 우리 원장님 최근 굉장히 열대하고 힘들고 막 그런데 제가 땀띠가 생겼다고 왜 생겼냐고 그래서 제가 밤마다 3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그랬더니 날도 더운데 무슨 운동이냐고 원장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 예. 그럼 뭐 저는 제가 요즘 못해서 기특하다고 한 말씀이고요. 뭐 고혈압 정도 가지고 그렇게까지. 아니 왜냐면 저는 원장님을 만나서 약을 끊었기 때문에 몇 년간 먹던 약을 끊었기 때문에 원장님 저한테 겁주듯이 그랬거든요. 생활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 원장님은 고혈압은 걷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남이 너무 빡시게요. 요즘같이 그렇게 더운 날 3시간씩이나 이렇게 그 정도까지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멍상의학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모범생들 많을걸요. 시키는 대로 다 하시는 분. 그 말씀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모범생이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적당하니 즐기면서 하시면 돼요. 예, 늘 말씀드립니다만 중강도 운동을 적당히. 저는 사실 좀 빡센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은 조금 정적인 운동도 해요. 뭐 풍욕, 기수령, 기체조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땀 많이 흘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또 운동법이기 때문에 우리 조 원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뭐를 그렇게 걷냐고 더울 때는 그냥 발바닥만 두드려도 된다고. 아니 뭐 저는 이제 고혈압 정도 면
예. 뭐 그 정도도 뭐 되게 더운 날은 예. 운동 못하는 날은 대체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저는 뭐 이렇게 말을 들어도 아마 비 와서 운동을 못 나가는 날에나 발바닥을 두드리지 아마 네. 끝까지 나갈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핵심적인 게 산소나 영양소를 듬뿍 넣어줘야 돼요. 네. 예. 듬뿍. 예, 완전 저산소,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얘네들 어떻게 만드냐면 저산 발효를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세포는 포도당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 과정을 안 하고 저산을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예. 그 정상적인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소나 영양소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산소 공급은 일단 어떻게 하면 산소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산소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일단 산소 포화도가 높은 곳을 찾아가면 좋고요. 예. 자연 속으로, 산 속으로 그렇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네. 사실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는 얕은 호흡만 하면서 사는데 네. 좀 깊이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운동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죠. 그게 답이죠. 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산으로 와야 된다. 사실 암까지 생겼으면 최소한 자연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네. 좋아질 때까지는 산에서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산소 때문에 그래요. 이 산소 농도가 이 도심보다 2~3% 높거든요. 21% 이야기했죠. 네. 지금 도심은 21% 안 돼요. 19%. 예. 그리고 뭐 꽉 막혀 있는 이런 환경은 19% 이하예요. 예. 그래서 예, 저희 산은 뭐 21% 넘어가요. 22%, 23%까지 가거든요. 예. 근데 그런 환경에서 매일 호흡을 하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럼 매일 산행, 산책, 걷기 운동. 그러니까 산소 많이 마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은 단전 호흡을 하게 해요. 예. 기술련하고 매일 단전 호흡 해요. 명상하면서도 매일 단전 호흡해요. 그럼 이게 폐활량이 늘어나요. 배로 산소를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산소를 이빠이 이게 마시게 되고요. 굉장히 예. 저렴해지나요, 갑자기? 네. 그 사실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예. 진짜 왜 산에 가면 사람들이 머리가 맑아져 이렇게 속이 빵 뚫리는 것 같아라고 느낌을 얘기하는데 네. 이게 산소 바로 포화도에 그렇죠. 정확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확실한 효과였어요. 그렇죠. 바로 예. 느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소. 영양소. 예. 영양소 듬뿍 넣어줘야 돼요. 듬뿍. 예. 그 영양소를 듬뿍 넣는 방법 첫 번째. 첫 번째 현미채식이요. 그렇죠. 바로 현미채식을 해야 예. 우리가 평소에 못 먹는 영양소를 많이 먹어요.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 가공식품을 먹어서는 이런 영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절 배제해서 통곡류,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 그리고 매 끼니 때마다 통곡류와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양 균형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영양소를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도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 환자분들은 특히 암환자분들은 사실 몇 배로 많이 넣어줘야 돼요. 특히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현대인들에게 많이 모자라는 영양소들이거든요. 이것은 몇 배, 몇십 배 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따로 보조식품 같은 그런 영양요법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명상과 멍 때리는 거, 네. 기도예요. 기도.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나와서 혈관이 계속 수축이 돼요. 면역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명상하고 기도하시고 가끔 멍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런 걸 따로 하기가 좀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 개인적으로 제가 성공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수정 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으로 만든 실로폰 같은 악기인데 그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들이 있는데 네. 그게 한 5분에서 8분, 7분 요 정도 되는 음악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휴대폰 딱 보시잖아요. 거기서 그 음악을 그냥 플레이를 하세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 음악에 그냥
본인을 맡긴 상태에서 조금만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예. 달라집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저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수정 명상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수정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파동이 우리가 멍 하는 파동을 한 곡에 한 7분 정도예요. 한 2곡 정도만 아침 저녁으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 약간 감정적으로 지금 약간 속에서 많이 파도를 치는데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일단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플레이를 시켜놓고 좀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루에 한 몇 번만 해줘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면역요법이에요. 면역요법.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면역을 올려야 정식하는 암세포들을 파괴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암줄기 세포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정식하는 암세포들은 항암제 대신에 NK세포, T세포 얘네들이 암세포를 파괴하고 억제해요. 예. 면역을 높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넣어주는 거죠. 예. 체질에 맞게 하면 더 좋아요. 네. 예. 면역을 높이는 식품들이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그 중에서 저희들은 혈액 검사를 해서 가장 면역을 높이는 식품을 처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만큼 면역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올라가는 만큼 림프구가 활성화되어서 암세포를 파괴하고 억제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 증강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방법들이 또 영양요법, 식이요법, 이런 명상 등을 통한 정신요법 이런 것들이 또 다 면역을 높이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면역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똑같이 했는데 어떤 분은 10%밖에 올라가지 않고 어떤 분은 60%까지 올라가요. 오, 같은 방법을 썼는데. 그렇죠. 오. 똑같이 산에 살면서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제가 식품을 또 드리고 영양요법하고 나 그 차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뭘까요? 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같은 상황을 보고 참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좀 더 많이 가진 네, 사람들은 훨씬 그런 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예. 똑같은 방법을 아무리 처방을 해주고 이렇게 공급을 해줘도 좀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크고요. 운동. 네, 두 번째 운동이에요. 운동 지금 뭐 3시간씩 빡시게 또 밤 저녁마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적당한 자기 체력에 맞는 적당한 운동, 예, 최소한 한두 시간 이렇게 해야 또 면역이 올라가요. 저는 이제 저축하는 거다. 그래서 6개월 제가 목표로 삼고 정상 면역까지 올린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6개월이면은 180일. 180일 동안 1000을 만들려면 하루에 얼마씩 저금을 해야 돼요? 180일 동안 1000을 만들려면은 숫자야. 최소한 5를 저금을 해야 돼요. 네. 예. 예, 5씩 200일 하면 네. 1000이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바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음식을 뭘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잠을 얼마나 잘 자고 뭐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거죠. 저는 고백하자면요. 사실 제가 운동을 그렇게 빡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생활 제가 채식은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새끼를 그렇게 정말 영양소를 잘 챙겨서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식생활이 제대로 그러니까 만족스러울 만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운동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거든요. 이거 참 이렇게 편법을 쓰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거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로 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퉁칠 수 없나요? 예, 안 됩니다. 정말. 그 골고루 잘해야 돼요. 예.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예. 원장님. 이게 말만 자연치유지 자연치유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인내와 노력 이게 필요한 거죠. 네. 예. 끈기 있게. 예, 퉁 안 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두 달 하고 마시면 안 돼요. 6개월 동안 꾸준히 해서 쫙
2,300까지 올려야 이게 그때부터 암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그다음에 또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암줄기 세포를 정상 세포로 분화되고 또 암줄기 세포를 파괴하는 천연물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논문이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걸 공부하고 있거든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러면 또 많은 분들이 앞에 거 싹 무시하고 네. 천연물만 섭취하면 안 되나요, 원장님?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얘기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만 하는 거와 제가 네. 앞에서도 생활관리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적인 네. 요법, 관리 5가지 방법. 이거 한 가지 하는 분과 5가지 하는 분의 차이. 질적으로 다르겠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6번째 방법이에요. 앞에 5가지를 열심히 잘하면서 이것을 하는 분과 이걸 안 하면서 이것을 하는 분의 차이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방법들 어느 거 하나로 퉁칠 수 없다라는 네. 거. 예, 오늘의 핵심 질이네요. 거의 뭐 저는 반 이상이다. 앞에서 하는 것들이 반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실은 저희가 하는 제 자연치유법의 제가 강조하는 자연치유법 5가지는 앞에 말씀드린 이 5가지예요. 이것만 열심히 해도 암이 줄어들고 또 이렇게 없어진 분들이 그동안 많이들 계세요. 네, 그게 이제 증명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천연물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천연물이 대세가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저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그 사실 이야기는 제가 하면 별로 이렇게 뭐 권위적이지 않죠, 그죠? 예, 아직은 뭐 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와인버그 박사님이라고 미국 MIT의 교수님이세요. 예, 이분이 제가 지금 또 공부하고 있는 분자생물학의 대가세요. 예, 그리고 암 교과서 저자이시고요. 이분이 앞으로 천연물이 암 치료의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초도에 6개월 연장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댔죠? 2억 2천만 원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새로운 항암제가 10년 개발되는데 걸린다 그랬어요. 네, 10년. 그러니까요. 이거가 상당히 아직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연물은 그냥 이 무작배기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김 원장님하고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사실은 이제 한의학이죠. 보통 이제 뭐 천연물은 이꼬르 한약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거 사용해 보니까 좋아지더라. 해서 경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질환에 이런 한약을 처방을 하시는데 요즘은 이게 과학적으로 또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이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가지 유전자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전자를 해결하는 천연물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예.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과학적인 물질을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개발하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이 천연물은 1, 2년도 걸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유전자 변이를 해결하는 천연물 몇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셀 실험이나 뭐 동물 실험이나 또 이거는 또 화학적인 요법보다는 훨씬 안전하거든요. 예. 이전에 다 써왔고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들한테 임상하는 거 훨씬 안전하고 예, 효과적이죠. 네. 저희가 그 암과 관련해서 특히 항암제와 관련해서 지금 2세대, 3세대까지 이미 개발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그 자연치유와 관련된 이야기. 사실은 자연치유라는 말에 속지 마셔야 하는 게 뭐냐면은 방치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드렸고요. 개인의 노력이 어마무시하게 오랫동안 그것도 굉장한 정성을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치유법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천연물까지.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가장 최신 의학 정보까지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김기옥 원장님으로부터 이 천연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